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죠. 여야의 반응 들어봅니다. 여야 원내대변인들 차례로 연결하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음입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어요.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죠. 네, 오늘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개혁보수라는 기치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유승민 의원과의 집중 인터뷰 기대해 주시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어린이 재활병원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개헌안 등 굵직한 국정과제에 야당의 협조를 구했는데 여야 평가는 사뭇 다르게 나옵니다. 자, 여야 원내대변인들 차례로 연결해보죠. 먼저 여당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재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칭찬하시겠죠? 예, 일단은 여러 정부의 고민이 많이 담긴 예산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안뿐 아니라 개헌 문제도 언급하고 안보 문제도 언급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그리고 가처분 소득 증대, 그리고 혁신 성장, 환경, 안전, 안보 분야에 크게 4가지 예산 확대 방향을 오늘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예. 대통령의 임기 첫 해 연설이 사실은 2차례나 있었던 것인데요. 예. 이거는 사상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 이런 걸 찾아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은 상복 입고 항의 피켓도 들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매우 좀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회법의 좀 위반 여부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연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연설 이후에는 피켓을 들고 있는 한국당 의원님들 의석을 직접 가셔서 악수를 청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도 협치의 당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국당의 그런 피켓 시위로 인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노력으로 인해서 저는 좀 잘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야당들의 평가는 인색합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었다. 아마 IMF 이후에 우리 경제 구조의 변화를 쭉 설명하신 대목을 지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IMF를 극복했던 국민들의 저력을 강조하신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IMF는 극복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대단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좌절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과거를 언급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사실 미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 중심의 경제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에서 저는 이제 한국당의 평가는 좀 지나치게 인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낮은 잔세로 협치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는데 새로운 장을 열겠다. 이런 겸손하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국회 처리해달라. 이런 너무 일방통행식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사실은 거의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연설을 통해서 충분히 예산안의 방향과 내년도 살림, 정부의 살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한 거죠. 당연히 국회가 협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이 사람 중심의 경제 그리고 혁신 성장이니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회가 함께 해줘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린 거죠. 이거를 통보라고 들으셨다면 이미 불편한 마음을 갖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에 한 대목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 야당이 대안을 내시면 협의 조정하겠다. 예컨대 이런 대목이 살짝 좀 들어가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정연설이라고 하면 어쨌든 정부의 의지와 철학을 밝히고 국회의 동의에 대해서 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회에서 협의 과정에서 당연히 뭐 야당의 어떤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예산 외에도 개헌 관련해서 공약인 내년 지방선거 개헌 관련 투표 실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하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 또 지방 분권 자치 이걸 대단히 많이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어야 한다는 거, 국민 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덧붙여서 또 국민 투표를 그 지방선거 때 함께 해야 바람직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 당연히 이거는 저희 전반의 당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또 권력구조 이런 대목이야말로 여야 간에 아주 치열한 협상과 논쟁이 이제 이미 벌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좀 늦은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국회 내에서 특위 안에서 이제 논의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뭐 각 당의 여러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회 내에서 이 개헌특위 안에서의 협의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도 대통령께서 의지를 밝히신 바와 같이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적폐청산 관련해서 국정원 검찰개혁 이런 입장이 또 피력되는데 역시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은 100% 동의하시는 바겠죠? 예, 맞습니다. 뭐 국민들께서 지난 겨울 총 23차례나 촛불 집회를 하면서 1,600만 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것 또한 그 적폐청산이었거든요. 예. 뭐 그 적폐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폐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취업 비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문제도 있고 또 이 정치가 사실은 공정하게 흘러가지 않는 부분, 경제 전반에 있어서 양극화 심화되는 부분, 이 과정에서의 또한 정치의 잘못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 예. 이런 적폐가 해소돼야 된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당연히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다 동의하고 함께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도 다 동의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야당의 자세는 뭐 녹록지 않습니다. 예산안 통과, 야당과의 설득을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짧게 한 말씀만. 뭐 협치 대통령께서도 강조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다당 체제에서 여야 협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화가 중요하다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 낮은 자세로 반드시 원만한 예산안 통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재윤경 의원이었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 연결합니다. 김정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네, 대통령의 시정연설 총평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뭐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기대한 것이 후회될 만큼 실망이 컸습니다. 네. 북핵 문제를 비롯한 그 안보 문제로 걱정이 많은 국민들께 오늘 곡간 걱정까지 더해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불안만 가중시킨 그런 시정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불안을 더 가중시켰나요? 네, 올해 사실 오늘 시정연설의 주 내용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그렇죠. 내년 예산안 규모가 429조입니다. 네. 올해보다 한 7.1% 증가한 건데 예. 그 돈의 용처를 한번 살펴봤더니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 같이 거의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다 파퓰리즘과 관련된 예산이었어요. 예. 그리고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들로 채워져 있어서 이런 정책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야 되나라는 걱정이 많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차기 정부, 결국은 이거 차차기 정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흥청망청 예산 지출을 계속 하게 되면 2060년에 가면은 나라 빚이 3,400조가 더 늘어난다는 국회 예산 정책도 전망도 나왔고요. 예.
오늘 그 전체적인 그 예산안 내용을 보면서 정말 5년만 생각하는, 그리고 또 한 치 앞이 캄캄한 그런 욜로 정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공무원을 좀 늘린다든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자체에 반대십니까? 아니면 좀 과도하다는 겁니까? 과도하다는 거고요. 과도하다. 특히나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에는 실상을 파악해서 어떤 데 공무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 증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왜 필요한지 이런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냥 우선 늘리고 보자는 거고요. 이제 지금 늘렸을 때 이제 5년 정도 지금 전체 예산은 내년은 뭐 3만 명 정도입니다. 김정재 의원님 소리가 갑자기 좀 이상해졌는데 수화기를 입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 예. 말씀하세요. 네. 네네. 이제 잘 들립니다. 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우선 늘리자는 식으로 하는 게 걱정이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그 예산들이 뭐 한마디로 너무 장기적이지 않고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제일 저희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는 안 합니다만 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사기업을 또 세금으로 이거를 메꿔준다는 것, 거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증액의 속도가 문제다 이 말씀이고 네. 공무원에서는 어디가 필요한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5년 로드맵을 얼마 전에 정부가 냈어요. 경찰 공무원 몇만 명, 뭐 소방 공무원 몇만 명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나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지방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각 지역에 얼마를 중앙에서 기계적으로 정해서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그 공무원 수요가 필요한 곳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까지 뭐 전수조사나 제대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당선되시고 바로 그냥 발표하고 거기에 예산을 퍼붓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과 그 정책 자체에 반대이신 거죠? 네네. 오히려 정부의 역할은 커져서는 안 된다, 줄어들어야 한다 이런 방향인가요? 아니요. 정부의 역할이 커질 때는 커져야겠지만 이렇게 지금 특정 분야, 소위 말하면 일자리 늘려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만 포커스를 맞춰서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고요. 만약에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구 격차도 줄이고 그런 거는 큰 정부 역할이 또 필요할 때도 있죠. 알겠습니다. 세금 심의 과정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주 격론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 반응만 봐도. 그다음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뭐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등등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뭐 야당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뭐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하겠다라는 이런 그냥 레토릭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야 같이 협상해 나가면서 간격도 줄이고 또 국민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국회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거의 활동이 잘 안 되고 제대로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여야가 대치 상황들이 많습니다. 당장 최근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언론 장악을 뭐 일방적으로 독주하듯이 해버리니까 결국은 또 여야가 경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헌 논의도 충분히 되지 않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말 진정성 있게 좀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합니다. 뭐 그렇잖아도 오늘 상복을 입으시고 현수막까지 펼쳐 드셨는데 일각에서는 그것 조금 좀 국회 품격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국회 품격도 있겠지만 지금 나라의 품격이 이렇게 추락하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나라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한거이자 몸부림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소통의 자세, 협치의 자세를 보여라 이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오늘은 참 특히나 저희가 현수막을 통해서 그 국회 납포된 그 과정, 네. 정부 대응 경위를 발표하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북핵을 규탄하는 그 유엔 결의안의 집권을 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가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나마 현수막으로라도 항의를 해야만이 예. 지금 전달이 되는 이런 상황이 저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네네. 예, 아까 질문 드린 여당과 네. 정부가 더 협치의 자세로 나오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한 말씀 주시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지금 초반기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속도를 보면 거의 질주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들만의 생각, 촛불 정국에 기대고 높은 지지율에 기대서 그냥 깊은 사고와 검토도 없이 그냥 내뱉고 하는 정책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막으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에서 알겠습니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혼자 질주하지 말고 미리미리 상의해서 합의해서 던져라 이 말씀으로 해야죠.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까지 여야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는 앞에 했으니까 예, 그 전에 사전 환담이 있었죠? 그렇죠. 이 관행인데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는 국회의장실에서 의장단 각 당 지도부하고 환담을 해요. 네. 항상. 오늘 홍준표 대표도 참석을 했죠. 예, 전원 참석이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일정 때문에 혹은 정치적 이유로 또 각 당이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도 했고 했는데 오늘은 여야 국회 지도부 전원 참석이었어요. 예, 예. 홍 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했고. 예. 홍 대표가 그간에 이제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하고 모인 자리가 2번 있었는데 항상 안 갔거든요. 1대1 아니면 안 간다는 식이었죠. 그렇죠. 그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 들러리 서러 가진 않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참석했어요. 예. 좀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어떤 어색한 분위기요? 문 대통령이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오늘은 오셨네요. 예. 계속 안 오더니 오늘은 오셨네요. 라고 인사하자 홍 대표는 여기는 국회니까요. 청와대로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홈그라운드 아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홍 대표가 미국에 다녀오신 거나 박주선 부의장이 태국에 다녀오신 거에 대해 가지고는 따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자 홍 대표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했는데 네. 이 대화를 제가 전체를 다 소개해드린 거예요. 예. 이게 말이 연결되는 분위기가 아닌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난 거예요? 탁 이제 단문으로 대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 대표는 이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예. 이런 이제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예. 박주선 부의장은 얼마 전에 태국 국왕 장례 특사 자격으로 다녀왔거든요. 아하. 홍 대표는 방미 이후에 청와대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해 놨습니다. 그랬죠. 1대1로. 예. 근데 이제 청와대는 일정이 안 맞는다. 예. 이런 이제 이유로 거절을 해서 그 연장선상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문 대통령이 홍 대표가 미국에 다녀온 것이나라고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따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건 따로 만날 수도 있다는 자락을 한번 깔아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제 다 같이 부르겠다는지 아니면 1대1로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 대표들. 아무튼 뭔가 자락을 깔긴 깔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 대표하고는 딱 요 발언이 끝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의 대화는 어땠어요? 야당은 아무래도 비판적이었죠. 심재철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서 예산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앞으로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예고를 한 것이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이 있다. 경제 곳간은 분명한 재원 대책을 갖고 풀어야 하지만은 정치 곳간은 옥죄지 말고 많이 베풀어야 정치가 여유로워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이제 옥죄지 마라라는 게 이제 적폐청산 이런 데 대한 이야기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취임 초에 협치를 강조하실 때하고는 동떨어진 느낌이다 이렇게 덧붙였고 경제 곳간 얘기는 그 예산 빡빡하게 해야 된다. 문제 있다는 얘기고
정치 고관 얘기는 협치하라는 얘기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박주선 부의장은 국민의당 소속이잖아요. 네.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 이견이 많은 것 같다.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두고 의견이 들쑥날쑥한데 한국에 동의 없는 군사 행동은 안 된다라는 구속력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달라. 네. 이렇게 말했고. 이건 정부 쪽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조금 이제 진보적인 이야기죠. 정의당 네. 이정미 대표도 정책과 예산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중요하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감한 증세를 해야 된다. 주문은 있습니다만은 방향이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렇죠. 자유한국당 쪽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하고. 각자 자기네 당론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대통령 앞에서. 그리고 이제 좀 또 독특한 것이 안철수 대표도 참석했죠. 예.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은 원외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당대표니까. 그렇죠. 예. 한 대표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은 미래 설계 기반이므로 매우 중요한데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가 깊다.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것도 역시 국민의당이 하고 싶은 얘기 한 거군요. 그렇죠. 이거는 다당제 이쪽하고 연결되는 건데 네. 근데 마침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개헌에 대한 강조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각자가 하고 싶은 말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총괄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국회가 후속조치 마련의 지혜를 모아달라. 세금 문제죠. 그렇죠. 이것도. 그리고 한중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늘린다 이런 걸 너무 명확하게 말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한중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평가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자리가 원래 경론이 오가고 얼굴 붉힌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하면은 좀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 정도면은 나온 거예요? 네, 당대표나 의장단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엔 전원 참석이 하나의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각 당이 하고 싶은 얘기 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시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참 힘든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른정당이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죠. 조금 전 의원총회를 하고 끝났다는데 별 결론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힘드시죠? 예, 많이 힘든 시간입니다. 예. 잘 견디려고 버티려고 그러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저는 처음 뵙는 것 같고.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라디오 출연 처음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게다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나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아닙니다. 예, 오랜만에 또, 예, 우리 정치자들하고. 예. 예, 제 생각을 좀 말씀도 드리고 하죠. 의원총회 우선 결론이 없었다고요? 예,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의 진로를 놓고 또, 우리는 국회의원 딱 20분 계시니까요. 국회의원들 각자의 앞으로 진로, 생각, 그냥 솔직하게 각자 이야기들만 하고. 네. 별 결론은 없었습니다. 아니, 결론을 내야죠. 전당대회가 코앞인데. 예, 그래서 5일날, 예, 한 번 더 얘기를 하기로 했고. 5일날? 예, 전당대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는 3일, 5일, 6일 후보자 토론하고, 지금 전부 다 자유한국당 합치냐 마냐, 이거에 좀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지. 말이에요. 저희들 전당대회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예,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일요일인데. 예, 일요일 날. 그날 의원총회를 다시 하기로. 예, 밤에,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5일 밤에 의원총회를 다시 예정했다는 것은.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결의할지 말지가 결정나는 그게 3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 예, 보도를 받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한 번 더 모이자는 거라고 밖에 전 해석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도 탈당을 결심하신 분들이 그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가결되면 5일 날 만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몇 사람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5일 날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이제 의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탈당할 거냐,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뭐 그런 이 결행을 행동으로 옮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 되고 지금 재판 중이고 예.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전직 대통령 한 분 출당을 가지고 그걸 무슨 보수의 혁신이고 네네. 보수가 거듭 태어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일부를 정리하는 건데요. 앞으로 미래의 보수가 어떻게 변화하겠다. 또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혀 변화가 없이 예. 정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더 이 추악한 그런 집안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뭐 무덤을 파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자유한국당에 이제 가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문제도 지금 삐걱삐걱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진흙탕 싸움식으로 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양상인데 고작 박 전 대통령 출당 하나만 되면 간다. 예. 스스로도 조금 명분이 없다는 걸 알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예컨대 뭐 당대당 통합이면 갈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중간에 몇 분이 꺼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당대당 통합이든 흡수 통합이든 그거는 우리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예.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이 시점의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는 게 앞으로 보수의 새 출발 새 희망을 위해서 이게 옳다, 예. 바람직하다라는 뭔가 그런 판단이 들 때 하는 건데요. 예. 그 당대당 통합이라는 건 그냥 절차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일관되게 지금 저런 모습의 자유한국당 예. 전혀 변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주지 못하고 갈수록 퇴행적으로 가는 자유한국당. 저거를 우리가 개혁부수를 하겠다는 바른정당이 합친다는 거는 정말 국민적인 명분이 전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자, 명분과 원칙의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요. 예. 그다음 현실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러시죠. 예. 지금 유승민 의원이 강조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예. 때문에 함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 집권 9년 동안 보수가 폭삭 망했다. 예. 왜 망했습니까, 보수가? 저는 보수가 잘못했기 때문에. 뭘 제일 잘못한 겁니까? 보수 이러면 저희들 선거운동할 때 이렇게 티셔츠 입고 다니면서 앞에 뭐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예컨대 경제 살리는 새누리당. 네네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맞아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이 김대중 노무현 10년에 비해서 경제도 보수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보수가 제일 자랑하는 분야가 안보하고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두 보수의 어떤 본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경제에서 보수가 9년 동안 무능했다. 네. 잘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분명히 하고요. IMF 20주년이 지금 됐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사회의 어떤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게 너무나 심해져 가지고 예.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이렇게 이 내부로부터 붕괴가 될 그런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도 이런 사회 통합, 국민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 대한민국이라는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네.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해소하고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보수는 전부 무관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보수가 정말 새로운 시대에 이 진짜 더 나은 세상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국가 안보 튼튼하게 지키고 경제 강하게 일으키고 그러면서 민생 분야에서 정말 힘든 고통받는 중산층 서민을 위해서 따뜻한 정책을 펼치는 그런 보수. 예. 거기다가 이제 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게 마치 진보의 전유물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왜 공정이나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보수가 그걸 진보한테 그거는 진보의 가치다라고 양보를 해야 되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정말 우리 보수는 지키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민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주 갈구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런 가치 이거를 보수가 우리의 가치로 가지고자 우리가 그걸 잘해보자. 그게 라는 게 개혁 보수인데 예. 그 개혁 보수를 하자고 하는 마당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 알겠어요. 저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반성하고 책임지고 새로운 그런 보수의 어떤 재건 개혁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오면 네. 저는 뭐 내일이라도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왜 거기에 알겠어요. 그렇게 당장 지방선거만 보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지난 9년 보수 집권 경제 망쳤다. 안보 못했다. 무능했다.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불평등 양극화 심화됐다. 예. 오늘 마침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IMF 이후 불평등 양극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저는 걸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 네. 그 해법 뒤에 해법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진단에 있어서는 IMF 위기 20주년을 말씀하시면서 네. 어떤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그 부분들 문재인 씨에게는 저는 동감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상황 진단과 또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 과정이나 네. 탄핵까지 온 과정이나 등등을 다 보면 유승민 의원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100명이 훌쩍 넘는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자유한국당의 변화 내지는 혁신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리더십 자체가 이 홍준표 대표를 대표로 뽑으면서 그 지도 체제 리더십 자체가 저는 너무 극우 방향으로 가고 혁신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혁신이 거기에 어떤 면면을 보거나 그분들이 어떤 생각 발언을 보면 이게 뭐 자유한국당을 더 극우 정당을 만들자는 거지 정말 보수가 기존의 보수가 좀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고 제대로 된 보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유한국당에 107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네. 어떻게 107명이 다 그럴 리는 없는데 네. 그 안에도 분명히 이 보수가 이대로 가면 뭔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걱정,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밖으로 나오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뭔가 그런 계기를 못 찾는 것 뿐이고 저는 바른정당이 개혁 보수였던 길, 가치 그걸 갖고 지금 딱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언젠가는 정말 이렇게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뭐 수십 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오히려 뛰쳐나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견디고 버티는 게 중요할 때도 있는데 예. 저는 바른정당이 지금 진짜 어렵더라도 견디고 버텨야 될 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이제 탈당하시려는 분들한테 그런 설득을 하는 건데 그런 설득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요? 그분들은 당장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두 가지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쳐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인데 지금 지방선거 우리 후보들이 2번하고 4번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네.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지 않느냐 이건데요. 저는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 당연히 잘못하는 거는 비판하고 못하도록 막고 견제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식으로 그렇게 견제하고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견제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거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정말 열심히 정확하게 할 작정이고 지방선거라는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의 여론조사 숫자를 뭐 제가 함부로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를 보면 합쳐도 20%도 안 되는 지지 네. 아닙니까? 네. 합쳐서 20%가 안 되는 지지 지난번 대선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도 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수가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서로 잘하려는 경쟁을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때 그때 대해서 합쳐가지고 하면 힘이 나겠지만 지금
둘 다 국민들 눈에 보기에 특히 보수 중도 보수 지지층의 눈에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자유한국당은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시면 이제까지 바른정당 해온 걸로는 저도 참 부족했거든요. 별로 차별화 저희들도 못했죠. 그래서 저는 그 지방선거 이기는 그 부분도 지금과 같은 낮은 지지도 저희들이 뭐 몇 명이 탈당해가지고 자유한국당 가면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지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지지해줘야지 선거에서 이기지. 지지를 못 받는데 무슨 선거에서 이기냐. 네. 이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당을 굳이 지금 저런 모습의 자유한국당으로 탈당해서 돌아가려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원칙론, 명분에 대한 얘기고요. 네.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면 아마 지금 탈당하려는 분들한테 그렇게 설득하면 두 가지로 답변한다라고 한 것의 두 번째, 지방선거 다가온다. 네. 사실은 이게 핵심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가 분열돼 가지고 과연 당선되겠느냐. 그나마 하나라도 합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더 나가면 1대1 구도, 지금 여당과 그 정도를 만들어내야 그나마 지방선거 다음 총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지난 수십 년 한국 현대 정치를 관통해온 하나의 법칙입니다. 네. 보수 양당의 정치제도 거기서 제3세력의 시도는 항상 실패했어요. 바로 그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자유한국당에 지금 가만히 계신 분들도 바른정당에서 그리 가자는 분들도 그래 지금은 좀 치욕스럽고 말이 잘 안 되지만 결국 선거가 다가오면 1대1 구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또 바른정당이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방선거가 쉽지 않다는 점 충분히 인정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2년 한 10개월 후에 이제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그죠? 총선이 2020년에 1년 한 10개월 후에 1년 10개월. 총선이 있습니다. 지방선 끝나고 나면 총선은 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죠. 총선은 국회의 권력을 누가 갖느냐 이 선거 아닙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또 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하나만 보고 그냥 뭉치는 게 낫다라는 거는 그냥 표 계산이나 단순히 이런 것만 하면 일리가 있는데 근데 지금 보수가 갈수록 중요한 선거들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지방선거 때 그래 합쳐가지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보수가 진짜 개혁해야 되고 스스로 바뀌어야 될 개과천선하고 황골탈퇴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다음 총선을 또 어떻게 치를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더 크게 진다? 바른정당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야당 내지는 보수의 어떤 교체 보수의 재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보수 이대로 가면 더 중요한 총선, 더 중요한 대선에서 뭐 질 게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뀌자는 거고 그 바뀌자는 것을 단순히 지방선거 하나만 이제 놓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 새로운 어떤 보수를 정말 제대로 해보려는 이런 이 몸부림, 이런 노력이 그냥 이번에 죽어버리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지방선거도 지금 아직 시간이 얼마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11월 초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3, 4, 5월 그때 가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며 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며 그때 가서 만약 바른정당이 판단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고 그때 가서 만약 정계 개편의 판이 흔들리면 그러면 저는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어떤 이 개혁 보수를 가지고 저는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탈당하시려는 분들이 좀 너무 해보지도 안 하고 패배주의에 너무 젖어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정계 개편 타이밍이라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내년 3, 4, 5다. 차라리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고 그때 가서 자연스러운 그런 기회가 오고 그건 아마 국민들의 어떤 지지나
각 당 안의 어떤 사정이나 뭐 또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요. 우리 정치가 워낙 살아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버티죠, 견디자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옳기 때문에 이 길 위로 가다 보면 언젠가 국민들께서 우리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시면 그때 이제 희망이 열린다. 네. 이렇게 보고 왜 이 어려운 순간을 못 견디냐. 그리고 만약 내년 지방선거 그때가 아니라면 총선 앞두고라도 또 기회는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저는 뭐 더 명분 있는 그런 보수 대통합의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통합을 하려면 국민이 박수치는 통합을 해야 된다. 예. 그러려면 옛날 그런 낡고 부패한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이 개혁 보수의 길 위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고 국민의당 전부 다 열려 있다. 네. 정말 그때 가서 해처 모여식 그런 보수 대통합을 한다면 네. 그거는 뭐 제가 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의견 주시는데요. 네. 우리 유 의원님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문자도 상당히 있습니다. 3692, 0452, 9565 등등 많은 분들 유승민 의원이 힘내시라 응원글 보내고 있고 배재규님 양심적인 보수의 길을 지키는 모습 응원합니다. 남용우님 진정한 보수의 길로 초지일관하시기 바랍니다. 철새들은 날려보내세요.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9510번님 정말 자유한국당은 아닙니다. 그렇게 뭉치면 보수는 망해요. 보수의 희망은 바른정당입니다. 그런가 하면 8823번님 유 의원님 보수가 뭔가요? 재벌 입장에서 친일파 껴안고 안보 하면서 북한과 대결 구도만 꾀하고 일본은 우리 편이란 착각에 있고 사대주의 굴종 외교 외치면서 미국이라면 지고지순으로 여기고 그게 우리 보수 아닌가요? 이런 비판도 있고 박상현님 예. 말로는 누가 못하나요? 실천을 해 주세요. 예. 그런 질책의 문자에 답변 한번 해보시죠. 뭐 말로는 누가 못하냐 실천하라는 그 질책은 제가 뭐 정말 100%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창당하고 9달 10달 지난 동안에 정말 뭐가 다르냐. 개혁보수라고 말로 하는데 뭐가 다른지를 행동으로 입법으로 예산으로 보여라. 그 점에 대해서 바른정당이 제대로 뭐 지금 이런 집안의 이렇게 싸움 때문에 못 보여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점 앞으로 정말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에 비판하신 분들은 아마 보수에 대해서 만약 그런 비판이 맞다면 보수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사라져야죠. 근데 제가 아까 안보 경제에서 무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수는 정말 안보 경제가 아주 전통적인 보수의 영역입니다. 안보와 경제 성장. 그거를 지금 어떤 진보 정권이나 진보 세력들이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튼튼한 방법으로 지키는 걸 보여드릴 때 보수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고 거기 플러스해서 새롭게 나타난 정말 이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 또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문제를 새로운 보수는 그거는 진보 영역이다라고 양보하고 뺏기지 말고 왜 그 좋은 가치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보수가 같이 실천하면 어디가 잘못됐냐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비판 두 개 중에 앞에 분이 비판하신 거는 뭐 정말 저런 분하고는 제가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제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참 보수의 모습이 있다. 그걸 보여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좋습니다. 보수 진보가 이제 정말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서로 경쟁해야 정치가 발전을 하는 거죠. 우리 정치가 이미 그 옛날 삼김 정치나 뭐 이런 식의 누가 이렇게 딱 깃발 들고 따라와 그러면 다 따라가고 뭐 이런 정치의 판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거의 각자 도생의 정치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근본적으로 바른정당의 20명 의원들 사이의 생각이 달라요. 지금 유 의원 말씀하시는 그 개혁보수라고 하는 원칙과 명분에 철두철미하시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시고 아닌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당을 만들 때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혁보수 하고 싶어서 당을 만들었고 어떤 분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그냥 아니면 뭐 반기문 씨를 대통령 만들고 싶다. 뭐 그런 동기를 갖고 당을 만드신 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는 뭐 저희들 안에
뭐 이렇게 생각이 좀 차이 나고 이런 부분은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당을 만들 때 그 이후에도 본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이유가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갈라설 땐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예. 자유한국당이나 사실은 다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어떤 차이.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보수 대통합, 진정한 보수 대통합은 지금 야당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안에서 네. 우리나라가 갈 길, 또 중도 보수가 갈 길에 대해서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들이 헤쳐 모여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이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통합이라면 저는 정말 제가 쌍수를 들고 박수치고 거기에는 제가 늘 동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뭐 거듭 강조해 주고 계신데 지금은 소위 현실 정치 투쟁이 아니라 가치 투쟁을 할 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 정치를 하는 거는 뭐 정치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조금씩 살아날 때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 국민의당에서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 다 하나 뭉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근데 당장 바른정당 내에서 우선 유승민 의원의 그런 구상을 못 믿나 봐요. 저거 안 될 거야? 이런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안 했죠.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될 거야 이러면서 만약 지금 이제 그분들이 선택지가 바른정당으로 어렵더라도 해보느냐 아니면 그냥 자유한국당 큰 집에 돌아가서 그냥 그 집은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이런데 그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뭐 공천이나 보장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저런 식의 정치 이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해온 보수 스타일 그런 정책들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뭐 가는 거 제가 못 말리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서는 보수가 총선이고 대선이고 못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길로 같이 와주셔야죠. 네. 당장 한 명, 두 명 이상만 한 명만 나가도 교섭단체 지위를 잃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현실적 타격이 크잖아요. 과거에 이제 천막 당사할 때도 2004년에 그때도 제가 당에 있었습니다. 당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겉으로는 천막 당사를 했지만 당에 어떤 재정 형편 돈 사정은 엄청나게 풍족했을 때고요. 만약 우리가 한 분이라 나가서 원내교섭단체 깨지면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살림을 꾸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탈당하시려는 의원님들 탈당 안 하시고 같이 당을 지켜주셨으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희들 정말 춥고 배고파도 살림 줄이고 그 대신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 같이 하겠다는 그 식구들 함부로 해고하고 잘라내고 이러지 말고 정말 급여가 반으로 줄고 3분의 1로 줄더라도 같은 식구로서 다 품고 아무리 어려워도 한번 견뎌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당장 이번 주말 거치면서 바른정당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저희도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유승민 의원 모시면서 인터뷰 끝나고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느냐 제가 미리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딱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싶은가 봐요. 김광석의 일어나 함께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인데요. 오늘은 재활난민, 특히 어린이 재활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활난민? 무슨 뜻이에요? 딱 느낌이 청취할 때 오실 겁니까? 그러니까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시설은 부족하고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은 서울 마포의 넥슨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들이 재활병원이 있는데 다녀야 되는데 권역별로 보면 전국에 또 7개밖에 없습니다. 권역별 재활의료병원이요. 그러니까 병상은 적을 거고 또 어린이 치료가 수가가 안 맞는다 병원이 또 치료를 기피하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어린이 치료를 기피하고 또 특수학급까지 설치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것도 기피하고 그럼 아무래도 우리 그 장애가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넥슨 재활병원이라든지 마포에 있는 그다음에 곤욕별 재활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병원에 학급 있는데 이런 데를 쫓아다녀야 되니까 네, 난민처럼 떠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도 6개월밖에 입원을 허용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입원하면 최장 6개월. 그러니까 학교는 3년 6년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를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아주 심각하다. 특히 하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가만히 그냥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특히 어린이 장애면 얼마나 재활치료사들 손이 더 많이 가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치료하려면 아마 성인 한 명 치료하는 것보다 재활치료사가 한두 명 더 붙어야 될 그렇습니다. 거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병원은 이걸 기피하려고 할 거고. 그나마 있는 병원은 수도권에만 있을 거고. 특히 지방의 장애 아동들은 정말 힘들어지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재활난민인데 18세 미만 장애 아동이 뭐 9만여 명, 그 중에서 중증 장애가 한 6만 3천여 명, 그 중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2만 1천여 명인데 실제로 1만 6천 명 정도만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5천 명은 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고 또 돌아다닌다. 그런데 반대로 어린이일수록 제때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잘 받으면 장애 극복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성인보다 또 그런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한 것인데 그놈의 또 예산상의 문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문제로 계속 뒤로 밀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일본은 200개가 넘어요. 어린이 전문?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이요. 우리는 한 개인데? 독일은 108개, 미국은 40개나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는 우리 모두의 어린이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 하나 제대로 안 짓고 뭐 장애인 특수학교 못 짓게 하고 이런 성인들이 이런 저는 제가 보기엔 좀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미안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뤄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데 이 병원 재활치료도 이렇게 심각하구나. 맞습니다. 그 또 장애아동 조사망률이요. 그러니까 조기 사망률이 전체 인구 대비 40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소외돼 가지고 사망률까지 매우 높은 곳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던 분들 많을 텐데 실제로 중증 장애 아동의 아버지 한 분을 전화 연결해 봅니다. 건우 아빠이시고요. 지금 관련 단체인 토닥토닥의 이사장도 맡고 계십니다. 건우 아빠 김동석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건우 지금 몇 살입니까? 10살입니다. 어디가 아파요? 2살 때 사고로 장애인이 됐고요. 지금 사지마비 상태에 위로 음식을 직접 투여하고 있고 말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중증이군요. 예. 그럼 뭐 통원치료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계속 입원을 해야 되겠네요. 입원이나 이제 소아납병동이라고요. 입원과 외래의 이제 중간 형태로 집에서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이제 오는 거죠. 집중 치료를 받고. 네. 예. 2살 때 사고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8년 동안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얘한테는 사실 병원 치료를 한 달 정도 재활치료를 못 받으면 신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생명에도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댁은 어디세요? 저희는 이제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는 그런 적절한 병원이 있습니까? 대전에 이제 입원 병상은 별로 없고요. 소아납병동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의 병원이 이제 3개 정도 있습니다. 3개. 그런 소아납병동이니까 입원은 아니고 이제 아침에 가서 저녁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 거기는 뭐 6개월 입원 기한 제한 이런 건 없습니까?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예, 6개월이면 이제 퇴원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개월 지나면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이러는 거예요? 예. 하하. 건우는 학교 입학도 못했겠네요. 학교 입학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해서 병원 전국 최초로 대전에 이제 전국 병원 파견학급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건우는 입학을 했습니다. 병원 학급. 파견 학급. 예. 그러면 병원으로 선생님이 오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입학 이후에는 그래도 병원에 있는 동안 선생님하고 좀 뭐 공부도 하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다 모든 병원 고능을 다리는 모든 병원에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개 병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교과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 뭐 6년 단위, 3년 단위 이렇게 가는데 예. 이제 6개월 있으면 퇴원되게 되면 다시 그렇죠. 교육이 또 중단되고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6개월 지나서 옆 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는 병원 파견 학급이 없고. 예, 그렇게 되면 그런 모양이군요. 예, 그렇게 되고 병원이 이제 지역에 같은 경우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타지에서 이렇게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네. 아이들은 이런 교육에서 좀 소외됩니다. 예.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도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네. 유사한 경우를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아빠 엄마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고충이 어떤 겁니까? 가장 크게는 기다림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우리 아이가 끊임없는 치료 중단과 대기, 그 교육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정부나 지자체는 계속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예,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힘내시라고 하는데 네. 참 가족들만의 이런 힘으로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는 어렵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건우를 2번이나 만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은 대전에 저희 투닥투닥을 찾아오셨고요. 예. 고충을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 예. 좀 하셨었고 또 한 번은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건우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 임기 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완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좀 여러 곳으로 생기고 그럼 당연히 거기는 병원 파견 학급들이 설치가 되기 쉬울 것이고 그죠? 그렇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겠군요. 예. 네. 아이고 진짜 저도 드릴 말씀이 조금 더 힘내세요. 함께 우리 기다리면 또 그런 것들이 좀 더 생기겠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건우 아빠 토닥토닥의 김동석 이사장 만났고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몇 개 짓겠다고까지 했나요? 권역별로 5군데 정도는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역별 5군데면 예를 들면 호남에 하나, 충청에 하나, 영남에 하나, 수도권 하나 이런 식이잖아요. 예. 강원도, 제주 하나. 아이고. 그러면 너무 먼 거리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9만여 명이 되거든요. 지금 18세 미만이. 그러니까 사실 16개 광역시도마다 하나씩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 최소한이죠. 최소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200개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아까 넥슨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 딱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에. 그건 민간이 한 겁니다. 푸르메 재단이라고 유명한 재활 공익 재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모금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도 했는데 공공이 없다는 것이 더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이나 장애인 복지 수준이 그런 정말 어린이들이나 장애인이 소외되어 있다는 게 아주 여실히 드러나 버린 것이죠. 의료계 쪽에서 얘기하는 고충은 없습니까? 어찌됐든 이게 민간 병원이 하기에는 비용이 수지가 안 맞는 게 사실이라 계속 고충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이 나서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이고, 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분들이 이제 재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행히 이분들이 올해 7월 13일 성명을 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특히 지방의사락관 치료인실로 장애아동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떠들게 만들 장애 난민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가족이 해체되니까 오히려 장애아동의 재활치를 포기하는 아주 불평등한 현실이 있다. 불공평한 현실이. 그래서 빨리 공공자료병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성명을 냈고요. 마침 국회에 지방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을 운영하는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라고 법사위 간사 맡고 계신 분이 직접 법안도 냈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시절도 그렇고 여러 차례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최소 5개는 만들자. 주장하고 있는데 어저께 국감에서 윤서 의원이 방금 우리 건우 아버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간 거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예산 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질타하는 목소리도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물론 세금 제한도 있고 돈 쓸 곳은 많고 합니다만 제가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이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이건 세금 아니면 기댈 언덕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꼭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정부에서 일각에서. 근데 내년도 대한민국 예산이 430조나 됩니다. 네. 지방정부 예산 서울시가 30조가 넘고 다 하면 또 100조가 넘거든요. 지방정부 예산들도. 그러니까 530조나 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병원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게 국민들 제일 큰 고통이에요. 특히 거기서 아동 중증 질환이나 아동 가정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 아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미처 여기까지 생각지 못했던 청취자분들 좀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시민단체들도 좀 더 열심히 뛰어야겠더라고요. 예, 어린이, 재활, 난민 이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할 단어죠. 맞습니다. 아주 비참한 단어입니다. 예. 부끄러운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제도 예고해드렸죠. 11월 한 달은 저희 스자키가 조금 일찍 끝납니다. 잠시 후부터 특집 400초 음향 다큐 우리들이 11월 한 달 동안 방송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첫 방송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저녁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 같이 거의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다 파퓰리즘과 관련된 예산이었어요. 예. 그리고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들로 채워져 있어서 이런 정책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야 되나라는 걱정이 많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차기 정부, 결국은 이거 차차기 정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흥청망청 예산 지출을 계속 하게 되면 2060년에 가면은 나라 빚이 3,400조가 더 늘어난다는 국회 예산 정책도 전망도 나왔고요. 예. 오늘 전체적인 예산안 내용을 보면서 정말 5년만 생각하는 그리고 또 한 치 앞이 캄캄한 그런 욜로 정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공무원을 좀 늘린다든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자체에 반대십니까? 아니면 좀 과도하다는 겁니까? 과도하다는 거고요. 과도하다. 특히나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에는 실상을 파악해서 어떤 데 공무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 증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왜 필요한지 이런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냥 우선 늘리고 보자는 거고요. 이제 지금 늘렸을 때 이제 5년 정도 지금 전체 예산은 내년은 뭐 3만 명 정도입니다. 김정재 의원님 소리가 갑자기 좀 이상해졌는데 수화기를 입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 예. 말씀하세요. 네. 네네. 이제 잘 들립니다. 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우선 늘리자는 식으로 하는 게 걱정이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예산들이 뭐 한마디로 너무 장기적이지 않고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제일 저희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는 안 합니다만 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타기업을 또 세금으로 그거를 메꿔준다는 것, 거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증액의 속도가 문제다 이 말씀이고 공무원에서는 어디가 필요한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5년 로드맵을 얼마 전에 정부가 냈어요. 경찰 공무원 몇만 명, 소방 공무원 몇만 명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나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지방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각 지역에 얼마를 중앙에서 기계적으로 정해서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그 공무원 수요가 필요한 곳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까지 뭐 전수조사나 제대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당선되시고 바로 그냥 발표하고 거기에 예산을 퍼붓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과 그 정책 자체에 반대이신 거죠? 네네. 오히려 정부의 역할은 커져서는 안 된다, 줄어들어야 한다 이런 방향인가요? 아니요. 정부의 역할이 커질 때는 커져야겠지만 이렇게 지금 특정 분야, 소위 말하면 일자리 늘려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만 포커스를 맞춰서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고요.
만약에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구 격차도 줄이고 그런 거는 큰 정부 역할이 또 필요할 때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 세금 심의 과정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주 격론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 반응만 봐도. 그다음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뭐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등등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뭐 야당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것이 뭐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하겠다라는 이런 그냥 레토릭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야 같이 협상해 나가면서 간격도 줄이고 또 국민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국회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거의 활동이 잘 안 되고 제대로 네네.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여야가 대치 상황들이 많습니다. 당장 최근에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언론 장악을 뭐 일방적으로 독주하듯이 해버리니까 결국은 또 여야가 경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헌 논의도 충분히 되지 않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정말 진정성 있게 좀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합니다. 뭐 그렇잖아도 오늘 상복을 입으시고 현수막까지 펼쳐 드셨는데 일각에서는 그것 조금 좀 국회 품격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국회 품격도 있겠지만 지금 나라의 품격이 이렇게 추락하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나라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한거이자 몸부림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소통의 자세, 협치의 자세를 보여라 이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오늘은 참 특히나 저희가 현수막을 통해서 국회 납포된 과정, 정부 대응 경위를 발췌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북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의 직권을 한 정부의 입장을 발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그나마 현수막으로라도 항의를 해야만이 지금 전달이 되는 이런 상황이 저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네. 아까 질문 드린 여당과 정부가 더 협치의 자세로 나오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한 말씀 주시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지금 초반기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속도를 보면 거의 질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들만의 생각, 촛불 정국에 기대고 높은 지지율에 기대서 그냥 깊은 사고와 검토도 없이 그냥 내뱉고 하는 정책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막으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혼자 독주, 질주하지 말고 미리미리 상의해서 합의해서 던져라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까지 여야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는 앞에 했으니까 그 전에 사전 환담이 있었죠? 그렇죠. 이 관행인데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는 국회의장실에서 의장단, 각 당 지도부하고 환담을 해요. 항상. 오늘 홍준표 대표도 참석을 했죠. 전원 참석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정 때문에 혹은 정치적 이유로 또 각 당이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도 했고 했는데 오늘은 여야 국회 지도부 전원 참석이었어요. 홍 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했고 홍 대표가 그간에 이제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하고 모인 자리가 2번 있었는데 항상 안 갔거든요. 1대1 아니면 안 간다는 식이었죠. 그렇죠.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들러리 서러 가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참석했어요. 좀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어떤 어색한 분위기요? 문 대통령이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오늘은 오셨네요. 계속 안 오더니 오늘은 오셨네요. 라고 인사하자 홍 대표는 여기는 국회니까요. 청와대로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홈그라운드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홍 대표가 미국에 다녀오신 거나 박주선 부의장이 태국에 다녀오신 거에 대해 가지고는 따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자 홍 대표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대화를 제가 전체를 다 소개해드린 거예요.
이게 말이 연결되는 분위기가 아닌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난 거예요? 탁 이제 단문으로 대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 대표는 이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뜻이었던 것 같아요. 박주선 부의장은 얼마 전에 태국 국왕 장례 특사 자격으로 다녀왔거든요. 홍 대표는 방미 이후에 청와대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해 놨습니다. 그랬죠. 1대1로. 근데 이제 청와대는 뭐 일정이 안 맞는다 이런 이제 이유로 거절을 해서 그 연장선상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문 대통령이 홍 대표가 미국에 다녀온 것이나라고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따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건 따로 만날 수도 있다는 자락을 한번 깔아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제 다 같이 부르겠다는지 아니면 뭐 1대1로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대표들. 아무튼 뭔가 자락을 깔긴 깔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 대표하고는 딱 요 발언이 끝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의 대화는 어땠어요? 야당은 아무래도 비판적이었죠. 심재철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서 예산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뭐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앞으로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예고를 한 것이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이 있다. 경제 곳간은 분명한 재원 대책을 갖고 풀어야 하지만은 정치 곳간은 옥죄지 말고 많이 베풀어야 정치가 여유로워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이제 옥죄지 마라라는 게 이제 적폐청산 이런 데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취임 초에 협치를 강조하실 때하고는 동떨어진 느낌이다 이렇게 덧붙였고 경제 곳간 얘기는 그 예산 빡빡하게 해야 된다. 문제 있다는 얘기고 정치 곳간 얘기는 협치하라는 얘기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박주선 부의장은 국민의당 소속이잖아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 이견이 많은 것 같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두고 의견이 들쑥날쑥한데 한국에 동의 없는 군사행동은 안 된다라는 구속력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말했고. 이건 정부 쪽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조금 이제 진보적인 이야기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정책과 예산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중요하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감한 증세를 해야 된다. 주문은 있습니다만은 방향이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렇죠. 자유한국당 쪽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하고. 각자 자기네 당론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대통령 앞에서. 그리고 이제 좀 또 독특한 것이 안철수 대표도 참석했죠.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은 원외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대표니까. 그렇죠. 한 대표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은 미래 설계 기반이므로 매우 중요한데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가 깊다.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것도 역시 국민의당이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다당제 이쪽하고 연결되는 건데 근데 마침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개헌에 대한 강조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각자가 하고 싶은 말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총괄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국회가 후속 조치 마련의 지혜를 모아달라. 세금 문제죠. 그렇죠. 이것도? 그리고 한중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늘린다 뭐 이런 걸 너무 명확하게 말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한중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평가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리가 원래 경론이 오가고 뭐 얼굴 붉힌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하면은 좀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 정도면은 나온 거예요? 당대표나 뭐 국회의장들 의장단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전원 참석이 하나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엔 각 당이 하고 싶은 얘기 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시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참 힘든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른정당이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죠. 조금 전 의원총회를 하고 끝났다는데 뭐 별 결론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른정당.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힘드시죠? 많이 힘든 시간입니다. 뭐 잘 견디려고 버티려고 그러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저는 처음 뵙는 것 같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라디오 출연 처음입니다. 그러시군요. 게다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아닙니다. 뭐 오랜만에 또
예, 우리 청취자들하고 예, 제 생각을 좀 말씀도 드리고 하죠. 뭐. 의원총회 우선 결론이 없었다고요? 예,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의 진로를 놓고 또 우리는 뭐 국회의원 딱 20분 계시니까요. 국회의원들 각자의 앞으로 진로, 생각 그냥 솔직하게 각자 이야기들만 하고 뭐 별 결론은 없었습니다. 아니, 결론을 내야죠. 불편한 마음을 갖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에 한 대목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 야당이 대안을 내시면 협의 조정하겠다. 뭐 예컨대 이런 대목이 살짝 좀 들어가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정연설이라고 하면 어쨌든 정부의 의지와 철학을 밝히고 국회의 동의에 대해서 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회에서 협의 과정에서 당연히 뭐 야당의 어떤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예산 외에도 개헌 관련해서 공약인 내년 지방선거 개헌 관련 투표 실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하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방 분권 자치 이걸 대단히 많이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어야 한다는 거, 국민 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또 국민투표를 그 지방선거 때 함께 해야 바람직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당부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저희 전반의 당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또 권력구조 이런 대목이야말로 여야 간에 아주 치열한 협상과 논쟁이 이제 이미 벌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좀 늦은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국회 내에서 특위 안에서 이제 논의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각 당의 여러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회 내에서 이 개헌특위 안에서의 협의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도 대통령께서 의지를 밝히신 바와 같이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폐청산 관련해서 국정원 검찰개혁 이런 입장이 또 피력되는데 역시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은 100% 동의하시는 바겠죠? 예, 맞습니다. 뭐, 국민들께서 지난 겨울 총 23차례나 촛불 집회를 하면서 1,600만 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것 또한 적폐청산이었거든요. 뭐, 적폐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폐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취업비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문제도 있고, 또, 이 정치가 사실은 공정하게 흘러가지 않는 부분, 경제 전반에 있어서 양극화 심화되는 부분, 이 과정에서의 또한 정치의 잘못,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적폐가 해소돼야 된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당연히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다 동의하고 함께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도 다 동의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야당의 자세는 뭐 녹록지 않습니다. 예산안 통과, 야당과의 설득을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짧게 한 말씀만. 뭐 협치 대통령께서도 강조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다당 체제에서 여야 협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화가 중요하다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 낮은 자세로 반드시 원만한 예산안 통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재용경 의원이었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 연결합니다. 김정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네, 대통령의 시정연설 총평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뭐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기대한 것이 후회될 만큼 실망이 컸습니다. 네.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로 걱정이 많은 국민들께 오늘 곡간 걱정까지 더해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불안만 가중시킨 그런 시정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불안을 더 가중시켰나요? 네, 올해 사실 오늘 시정연설의 주 내용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그렇죠. 내년 예산안 규모가 429조입니다. 네. 올해보다 한 7.1% 증가한 건데 그 돈의 용처를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죠. 여야의 반응 들어봅니다. 여야 원내대변인들 차례로 연결하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음입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어요.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죠. 네, 오늘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개혁보수라는 기치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유승민 의원과의 집중 인터뷰 기대해 주시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어린이 재활병원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개헌안 등 굵직한 국정과제에 야당의 협조를 구했는데 여야 평가는 사뭇 다르게 나옵니다. 자, 여야 원내대변인들 차례로 연결해보죠. 먼저 여당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재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칭찬하시겠죠? 예, 일단은 여러 정부의 고민이 많이 담긴 예산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안뿐 아니라 개헌 문제도 언급하고 안보 문제도 언급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그리고 가처분 소득 증대, 그리고 혁신 성장, 환경, 안전, 안보 분야에 크게 4가지 예산 확대 방향을 오늘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예. 대통령의 임기 첫 해 연설이 사실은 2차례나 있었던 것인데요. 예. 이거는 사상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 이런 걸 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은 상복 입고 항의 피켓도 들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매우 좀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회법의 좀 위반 여부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연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연설 이후에는 피켓을 들고 있는 한국당 의원님들 의석을 직접 가셔서 악수를 청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도 협치의 당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국당의 그런 피켓 시위로 인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노력으로 인해서 저는 좀 잘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야당들의 평가는 인색합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었다. 아마 IMF 이후에 우리 경제 구조의 변화를 쭉 설명하신 대목을 지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IMF를 극복했던 국민들의 저력을 강조하신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IMF는 극복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대단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좌절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과거를 언급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사실 미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 중심의 경제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에서 저는 이제 한국당의 평가는 좀 지나치게 인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낮은 잔세로 협치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는데 새로운 장을 열겠다. 이런 겸손하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국회 처리해달라. 이런 너무 일방통행식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사실은 거의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연설을 통해서 충분히 예산안의 방향과 내년도 살림, 정부의 살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한 거죠. 당연히 국회가 협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이 사람 중심의 경제 그리고 혁신 성장이니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회가 함께 해줘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린 거죠. 이거를 통보라고 들으셨다면 이미